자, 143쪽에 23번부터 봅시다. 상권 분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 크리스탈리의 중심지로는 유사한 상품을 지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야 됩니다. 자, 이 질문 어렵다. 이제 유사한 상품을 지급하는 점포, 그러니까 동종업종이죠. 동종업종은 한 장소에 모일 때 이익이 크게 발생하죠. 이 동종업종이 한 장소에 모여서 이익이 크게 발생하니까 이제 같은 업종은 한 장소에 모여들게 되는데, 동종업종이 한 장소에 모이는 점포를 뭐라 그러죠? 집재성 점포. 그 집재성 점포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누구 이론이지? 이거는 유일하게요, 피터가 주장한 공간균배 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터의 공간균배 원리에서 이제 점포의 유형을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집성 4개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상품을 지급하는 점포가 인접했을 때 이익이 크게 생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공간균배 원리. 그러니까 크리스탈러 이론이라든가 허퍼의 이론이라든가 레일리 이런 이론들은 전혀 이런 사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종 업종들이 한 장소에 모일 때 이익이 크게 생긴다. 그래서 집재성 점포는 한 장소에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재성 점포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피터의 공간균배 원리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이론은 전부 그런 걸 설명하지 못하죠. 그죠? 그걸 일단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리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라든가 성립 요건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은 중심지가 형성될 때 한 개라면 원형으로 형성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고, 복수로 여러 개의 중심지가 형성될 때는 정육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벌집 형태를 이룰 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 그랬죠. 그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중시하고 있고, 또 중심지가 성립될 때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더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중심지의 성립 요건이나 형성 과정을 중시하고 있는 게 크리스탈러 이론이에요. 그리고 허프하고 레일리. 허프는 이제 여러 중심지, 한 도시에서 여러 중심지가 존재할 때 소비자들이 각 중심지를 선택할 확률이 규모가 클수록 좋아하고 가까운 점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죠. 그에 따라서 상권 규모를 파악하는 게 허프고, 레일리라든가 컨버스하고 레일리는 뭐 같은 거죠, 그죠? 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가서 상권의 경계나 분기점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결정되는가, 이걸 입증한 거지. 그러니까 허프나 레일리, 컨버스는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나 승리 요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각 중심지가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가서 상권의 경계점이나 분기점을 어디에서 형성하는가를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3번 질문 받아 3번에 중력 모형은 중심지의 형성 과정보다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랬지. 그 중력 모형이 누구의 이론을 뜻합니까? 허퍼의 확률 모형이나 레일리의 소메일러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통틀어 그냥 중력 모형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들은 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응용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지문에서 레일리, 허퍼, 컨버스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탈러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면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나 성립 요건을 중시하고 있는 거죠. 중심지가 형성될 때 한 개라면 원형으로 형성되는 게 좋고, 복수로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겨날 때는 정육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형성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 그게 크리스탈러 중심지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나 상호작용을 비교할 때 형성 과정이나 성립 요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고, 그 다음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각 중심지가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가 가지고 상권의 경계나 분기점이 어디에서 형성되는가, 이걸 입증하고 있는 게 컨버스, 레일리, 허퍼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구분해서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비교를 안 하면 안 돼. 그다음에 2번 질문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간 구매 영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레일리의 소메일러법칙을 응용해서 제시를 했죠, 그죠? 그 분기점은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그죠? 작은 쪽에서 분기점이 이 전체의 거리를 1 플러스 루트 큰 거 나누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죠. 여기 이제 컨버스고, 그 다음에 4번에 CSD 기법은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에 수립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CS 기법 소비자 분포 기법 카스터머 스파티커니 소비자 분포 기법 이렇게 표현한대요. 이 미국의 애플봄 교수가 고안한 겁니다. 이제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가 있어. 대상 점포가.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대상 점포가 예를 들면 조이너스라는 숙녀복을 운영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다른 점포를 하나 선정해요. 유사한 다른 점포, 꼼파니아를 선정해가지고 요 꼼파니아 점포 앞에 딱 서서 이 점포를 방문하고 나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소비자의 거주지를 도면상에 표시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딱 방문하는 소비자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저 상인동에서 왔다, 뭐 유춘동에서 왔다, 진천동에서 왔다, 월성동에서 왔다, 대곡동에서 왔다, 송현동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 소비자의 거주지를 계속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저 서구 평로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지? 뭐 많겠죠. 또 남구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중구에서 오는 분도 있고 수성구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겠죠. 이렇게 해서 이 소비자의 거주지를 계속 이렇게 도면상에 표시해 가요. 그러다 보면은 소비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게 어디다 하는 게 눈으로 확 드러나. 그지? 그럼 여기 소비자가 이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여기가 제1상권이 되겠죠. 두 번째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2상권. 그 외에 이제 띄엄띄엄 소비자가 찾아오는 데가 제3상권. 이렇게 해서 이 점포의 상권 규모가 요 정도 범위다. 이렇게 해서 상권의 규모를 육안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거주지를 도면상에 표시하면서 상권의 규모를 육안으로 파악하고 또 가장 소비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영역이 여기니까 여기가 이제 그래도 대구에서는 신흥 상권으로서 좀 젊고 교육수도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면 고객의 특성도 파악이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판촉 전략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점포를 입지시킬 때 숙녀복 점포를 하나 내가 입지시킨다면 여기에 입지시키는 게 가장 좋겠다. 이걸 알고 우리가 점포의 입지를 결정할 수 있지. 그지? 소비자의 거주지를 도면상에 표시해 가면서 상권의 규모를 파악해내고 그리고 고객의 특성도 파악하고 판촉 전략 수립에도 활용하고 또 점포 입지를 결정할 때도 활용하는 아주 실무적인 상권 분석 기법이 바로 소비자 분포 기법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헛보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률을 간편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장률을 구해서 그냥 점포의 규모를 거리의 마찰 계수로 나눠보니까 각 점포의 시장률이 간단하게 계산돼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헛보의 확률 모형이죠. 자, 요 문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 시험에 그 등재했던 지문들을 다 모아둔 건데 특히 그 1번하고 3번 지문이 어렵다. 요 두 개의 지문에 초점을 두고 포인트를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24번 가서 재작년에 나온 문제죠.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 토지 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티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하였다. 그랬는데, 그죠? 요 1번 지문. 티넨의 이론이 뭐냐? 티넨의 농업입지에 관한 이론. 농업입지를 대표하는 이론이 뭡니까? 요게 바로 위치지대설이다. 그죠? 위치지대설. 또는 요걸 다른 말로 뭐라지? 고립국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또 입지교차지대설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거는 농업지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이지. 근데 이 티넨의 농업지에 관한 이론을 도시에 접목시켜서 성장 발달시키는 이론이 있어요. 티넨의 농업지에 관한 이론을 도시에 접목시켜 성장 발달시키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버제스가 주장한 동심원 이론. 이 도시 성장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이죠. 이거 외에 또 한 개 더 있지. 뭐 있지? 입을 좀 떼봐라. 입을. 아론소의 입찰지대설이 있는데 이제 농업지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이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죠. 그걸 이제 도시에 접목시켜서 성장 발달시킨 게 바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하고 아론소의 입찰지대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도시 토지 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바로 티넨은 그죠? 토지 이용이 농업지대가 중심지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면 수송비를 절감하니까 지대가 높아지고
농업지대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수송비 지출이 늘어나 버리면 지대가 감소한다. 그래서 토지 이용은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에 따라 결정된다. 그게 TUN의 농업지를 대표하는 위치지대설 아닙니까? 그죠? 그걸 도시에 접목시켜서 성장시킨 게 바로 버제스의 동심의료나 아론소의 입찰지대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가가 맞겠죠. 그러면 이유는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을 입증해 낸 거. 중심지의 대소, 이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 규모가 달라진다. 그게 이제 크루스탈의 중심지론이죠. 그러니까 크루스탈은 중심지가 형성될 때, 그죠? 규모에 따라서 저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고차원 중심지로 분포를 하게 되는데, 저차보다는 중차, 중차보다는 고차가 규모가 크고 기능이 다양하잖아. 그지? 이 고차 중심지일수록 규모도 크고 기능도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기능이 아주 여러 가지 기능을 취급하죠. 그래서 고차 중심지는 규모나 기능 면에서 저차나 중차를 포섭하게 된다. 그게 바로 포섭 원리 아닙니까? 이 포섭 원리의 기초를 두고 저차보다는 고차가 규모가 크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이제 중심수가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피라미드형을 이루죠. 그래서 고차는 워낙 적고 저차는 워낙 많으니까 저차와 저차 간의 거리는 좁아지고 고차와 고차 간의 거리는 멀어진다. 그지? 그리고 저차 중심지는 중차에도 규모나 기능면에서 포섭을 당하는데 고차 근처에 가서는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고차 근처에 입지를 안 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중차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분포도가 줄어든다. 그게 바로 크루스탈 이론의 핵심 아닙니까? 이제 바로 중심지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를 파악해낸 게 크루스탈의 중심지 이론이고요. 그리고 디귿의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 것을 제시한 거. 이거는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그러니까 넬슨은 소매 상점이 입지할 때는 8가지 원칙을 지켜서 입지를 해라. 그래 매출액을 확보하고 생존할 수 있다. 그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래서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을 점포 입지 8원칙이라고 합니다. 점포가 입지할 때 8가지 원칙을 제시했으니까 점포 입지 8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8가지 원칙을 다 기억 못 하죠. 그죠? 고개 끄덕끄덕하기는 잘한다 그러면. 뭐 기억하네 그러면. 뭐 한 개는 기억하겠죠. 8원칙 중에 그죠? 넬슨이 제시한 8가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게 뭐죠? 양립성. 그건 알고 있죠, 이제. 인접 점포 간에 고객을 주고받고 함께 생존하라. 양립성을 가장 강조한 겁니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고. 저 24번처럼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24번처럼 이렇게 나와갖고 짝 맞추기 하는 거 나오면 이거 답 찾아내겠나?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 그 어떻게 내야 맞추지? 이 우리 시험 수준이라 이게 참네. 우리 시험이 그렇게 참 여러분이 이게 기출 문제 나온 걸 쭉 풀어보면요 참 만만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좀 쉬운 거는 또 좀 쉽죠. 난이도는 게 상중하가 다 있으니까 난이도 상급 문제도 한 20%, 하급도 한 20%, 중급이 60%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즘은 비율을 조절해가지고 하급이 한 20%, 그다음에 상급을 30%, 중급을 10% 줄여갖고 중급을 상급으로 배치하고 상급이 20%, 중급 문제가 50%로 줄었어요. 하급은 20% 정도 나오는데 그 40문제 중에 8문제는 그죠? 딱 읽어보면 그냥 바로 답이 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단답형 문제라든가 이렇게 어느 한 개 읽으면 알아도 답이 나오는 아주 쉬운 문제들. 그런 게 이제 하급으로 한 8문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조금 실력이 형성돼갖고 합격 정도 수준에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그게 이제 중급이죠. 그게 20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급 문제가 한 30% 나오거든요. 12문제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상급 문제 12문제를 버려서 28문제가 남잖아요. 그 28문제에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서 24문제를 다 맞추면 60점 아닙니까? 어렵죠. 24문제를 맞추기가. 28개 중에 의외로 있잖아요. 난이도 상급 문제는 막 고민해서 또 풀어가지고 또 맞춰요. 읽어보면 답 나오는 거, 이런 학급 문제를 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점수가 막 60점이 안 되고 그런데죠. 실제는 중학급 문제에 집중을 해야죠. 난이도 상급 문제는 버리고. 근데 대부분 요즘은 개론 같은 경우는 난이도 상급 문제가 보통 거기서 출제됩니다. 계산 문제에서. 그러니까 천만다행인 거야. 막 서술형 문제를 상급으로 내죠, 그죠? 출초상 날 겁니다.
계산 문제는 한꺼번에 내도 다 찍어서 틀리고 그저 점수 따야 될 건데 근데 서술형 문제를 상급으로 내놓으면 거기서도 틀리면 점수 딸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천만 단위로 계산 문제를 상급으로 내는 게 많으니까 그건 어차피 계산 문제 뭐 중이든 하든 찍지 않습니까? 그제? 안 풀잖아요. hợp의 확률 뭐 이거 정해진 문제 아닙니까? 요 지금 우리 계산했던 거. 그다음에 또 저 매년 정해진 계산 문제가 있잖아요.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거. 무조건 나와, 무조건. 그죠? 그다음에 저 수지 계산 과정에서 뭐 세후 현금 수를 구하라든가 순료 소를 계산해 보라든가 저걸 응용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 평가에서도 거래 사례 비교법이나 공시가 기준표로 토지 가격이나 가격 계산하는 거 있잖아. 그죠? 비교 방식은 무조건 딱 나와 있는 문제죠. 그냥 그 문제. 그런 것들 꼭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익혀야죠. 그 다음에 2년이나 3년 단위로 한 개씩 나오는 게 있잖아요.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라든가, 뭐 딱딱 정해진 게 있다니까. 그 다음에 탄력성에서도 가격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응용한 계산 문제 있잖아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그런 나오는 문제들만 익히고 한 20개만 딱 요런 걸 습득해서 가도 6문제는 풀고 나올 건데요. 계산 문제 중에. 그러면 12.5, 6문제면 15점인데 계산 문제에서 15점을 확보했는데 떨어졌다. 그럴 일이 없어요. 절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몇 개는 유형을 익히고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처음 보는 유형이나 뭐 어려운 거는 버리더라도. 그죠? 26분부터가 이제 공업입지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업입지론을 정리했고 26분부터 공업입지론이 나오는데 공업입지론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공업입지론은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그다음에 레슈가 주장한 최대 수요 이론, 그리고 배부 이론하고 레슈 이론을 합친 게 아이샤드나 그린허시 주장한 통합 이론,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은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을 중심으로 문제를 내고 있어. 자, 26번 문제에 배부의 공업입지론, 바로 최소 비용 이론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생산자는 합리적 경쟁이라고 가정을 하고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해주는 것이 기업의 최적 입시점이죠.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이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최소 비용이, 비용은 당연히 최소로 투입을 해야 돼. 무슨 비용이든 간에 지출하는 비용은 적게 나갈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 될수록 좋고, 그죠? 그런 게 이윤을 창출하는 코드 아닙니까? 근데 공장이 입지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송비라든가 3번의 수송비, 인건비, 또 집적 이익도 고려하고, 그리고 또 뭐 고려할까요? 생산비도 고려하겠죠. 생산비, 그리고 또 판매비라든가 접대비라든가 광고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입지를 결정하죠. 근데 그 입지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한 후에 입지를 결정하는데 그 중에서 최우선순위로 뭘 고려한다? 최소 비용 이론. 최소의 비용이 유출되는 지점이 공업적에서는 가장 나오해. 근데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수송비도 있고, 인건비, 노동비도 있고요. 판매비, 접대비, 마케팅 비용 얼마나 많습니까? 생산비. 근데 그 중에 무슨 비용을 최소화시켜라?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라고 하네. 수송비. 수송비가 1순위죠. 그게 어디 갔노? 4번 질문해봐. 4번.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 순으로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1순위로 고르는 게 뭐라고?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야. 그게 1번. 첫 순위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동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익, 집적 이익이야. 이익. 이 공장의 이익이 얼마나 나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려 요소가 뭐? 생산비입니다. 생산비. 생산비가 1순위가 아니고 네 번째 고려 요소가 생산비나. 그리고 5번이 판매비. 6번이 마케팅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입지를 결정하죠. 근데 순수는 그죠?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노동비 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는 맞죠. 그런데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의 입지에서는 조지비리겠죠. 이것들이 전부 최소가 되면 안 되지. 왜? 수송비라든가 인건비와 같은 비용은 최소가 되죠. 나가는 돈이니까. 근데 이익도 최소가 되면 기업이 공장이 뭐 먹고 삽니까? 이익은 당연히 최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송비나 인건비, 생산비 이런 비용은 최소가 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집적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를 해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지문은 지금 모든 요인이 다 최소가 되라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라. 순수는 맞아요. 1순위가 뭐라고? 순수도 있겨. 1순위가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 2순위가 뭐?
노동비, 인건비. 그다음에 3순위가 직접 이익. 그리고 4순위가 생산비가 됩니다. 이런 순서대로 입지를 결정하는데 생산비든 노동비든 수송비든 비용은 최소가 돼야 되죠. 근데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이윤을 창출선 가장 최적 입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려 있고요. 그다음에 5번에 등 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때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최소의 비용이 있을 때는 최적 입지점이 여기 있어 지금. 근데 요 지점에서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자 해. 입지를 바꾸고자 하죠. 근데 이 방면으로 이동을 하니까 여기까지 딱 이동하면 그지? 추가적인 그 비용 증가분이 있겠죠. 여기가 지금 최적 공입지면 여기가 비용이 가장 최소로 수입되는 지점이죠. 그렇잖아. 그럼 다른 곳으로 옮길 때마다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여기가 최소의 비용이 있으면 최적 입지점이니까 지금. 그죠? 근데 요 방면으로 옮기면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500만 원이 생겨요. 그리고 요 방면으로 가니까 여기까지 딱 이정하면 여기까지 이제 추가로 수송비 부담액이 500만 원 증가합니다. 그리고 요쪽 방면으로 나가면 요 지점까지 나갔을 때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500만 원이 생겨요. 그럼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증가하는 요 지점을 쭉 연결해서 선을 하나 완성해 보면 선분이 하나 완성됐죠. 이게 이제 동등한 비용이 투입되는 성결한 곡선이다. 그래서 요 곡선을 등 비용 곡선, 동일한 비용이 투입되는 지점을 연결한 곡선이란 겁니다.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똑같은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바로 등 비용선, 등 비용 곡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출제된 지문이니까 지문을 한 개 인식해 두면 좋겠죠. 27번 별로 어려운 게 없고 넘겨서 자, 공업 입지에서는 베버가 공장은 최소의 수송비를 투입할 수 있는 지점이 가장 좋다 그랬죠.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를 최소화시키는 지점이 공업지에서는 1순위로 고려할 요소 아닙니까? 그지? 근데 어떻게 하면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베버가 도입한 개념이 뭐지? 원료지수라는 것이다. 원료지수. 원료지수가 뭔데? 국지 원료의 중량을 제품 중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원료의 무게를 제품의 무게로 나눈 값이 원료지수고 이 원료지수에다가 1을 합쳐서 뭐라 그러죠? 입지 중량이라 하느니라. 원료지수가 3이면 입지 중량은 4가 된다는 뜻이고 원료지수가 0.7이면 입지 중량은 1.7이 된다는 뜻이다. 그죠? 이 원료지수의 개념을 가지고 공장이 원료가 나오는 원료 쪽에 입지를 할 때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원료 지양을 하라. 반대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즉시 바로 소비가 이루어지게 소비지에 가까이, 소비지가 어디야? 시장이죠. 시장 가까이 입지할 때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시장 지향을 하라. 이렇게 해서 공업입지의 유형을 원료 지향, 시장 지향, 또 뭐 노동 지향, 집적 지향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잖아. 그죠? 원료 지향하고 시장 지향이 반대니까 요 하나만 정리하면 두 개가 한꺼번에 해결돼.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원료수가 1보다 크면 입지 중량은 뭐보다? 2보다 커지겠죠. 그 원료수가 1보다 크면 원료하고 제품 중에 뭐가 무겁다? 원료의 중량이 제품 중량보다 더 크다는 뜻이겠죠. 원료가 5kg 아니 10kg라고 하죠. 10kg인데 10kg짜리 원료가 제품을 생산했더니 제품의 무게가 5kg로 줄었다. 그 원료 지수가 1보다 크죠. 이게 1보다 크면은 원료가 무거운 거잖아. 제품보다. 그죠? 원료 중량이 크고 원료의 부피나 무게가 더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무거운 원료를 실어나는 수송비가 가벼운 제품을 실어나는 수송비보다 더 클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제품 수송비보다 원료 수송비가 크다면 절감을 하려면 원료 쪽의 공장에 입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당연히. 그지? 원료가 더 무거워요. 그 무거운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의 무게가 줄어버렸지. 중량이 감소한다 이 말이야. 중량 감소 산업. 원료가 무겁다는 뜻이니까 원료 쪽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원료가 특정 지역에만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원료를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국지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은 원료가 특정 지역에만 있으니까 그 원료가 있는 쪽에 공장에 입지를 해야지. 그래야 원료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겠지. 그리고 완제품이 아니고 원료가 쉽게 부패하는 기업이 있어요. 뭐 있노? 통조림이라든가 냉동공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원료의 부패를 방지하고
즉각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보다는 원료 가까이 입지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공업지는 유행을 익혀야 되는데요. 특히 원료 지수, 그 원료 지향하고 시장 지향은 서로 반대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안 하면 안 돼. 자, 29번 문제를 봐요. 산업별 입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원료 지수가 1인 경우 또는 입지 용량이 2인 산업의 경우에는 원료 지향 입지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원료 수가 1이고 입지 용량이 2면은 원료 수가 1이라는 말은 원료하고 제품의 무게가 똑같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는 원료 수비를 절감하기도 어렵고 제품 수비를 절감하기도 어려워요. 원료 수가 1인 기업은 자유 입지입니다. 그냥 기업이 순환은 아무 곳에나 입지하라 이 말이야. 원료 수가 1인 기업이 대표적인 자유 입지형이죠. 원료 지향이 아니라 자유 입지형. 그리고 2번에 제품이 쉽게 부패 변질되는 경우나 생산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은 원료 지향이 아니고 제품이 쉽게 부패하면 제품의 부패를 방지하려면 생산하자마자 바로 소비를 시켜야지. 그럼 시장 가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품의 부패성이 강한 기업. 예를 들면 두부공장이라든가 제빵산업 이런 것들은 생산 없이 바로 소비를 시켜야지 3일 안에 못 팔면 다 썩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시장 지향이 되겠고요. 세 번째, 수송비 비중이 작고 기술 연관성이 큰 산업은 이적 지점 지향이 아니고 기술 연관성이 크면은 서로 모여 있어야 기술이나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 장소에 모일 때 비용을 크게 절감하죠. 이런 산업을 집적 지향이라는 거. 집적 한 장소에 모인다. 집적 지향형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 이적 지점. 이적 지점은 뭐예요? 이적 지점이나 적환 지점이나 중간 지점이 같은 말이거든요. 요 이적 지점, 중간 지점, 적환 지점 지향형은 수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이 있으면 수송 수단 그 수송선을 바꾸는 지점에 입지를 해야 비용을 가장 크게 절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렌지 주스의 원료가 뭐죠? 오렌지나 뭐 감귤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 그 원료가 어디에 있어? 제주도에 많죠. 그 원료를 제주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공장을 만약에 대구에서 운영한다. 그럼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원료를 싣고 올 때는 배나 비행기로 싣고 와야 되죠. 그럼 또 이걸 다시 원료를 내려가지고 공장까지는 트럭으로 싣고 와야 되지. 수송수단이 중간에 바뀌었죠. 그럼 그 수송수를 바꿀 때 원료를 내리고 실을 때 다시 선적 비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산업들은 이제 그 수송수단을 바꾸는 지점에 바로 입지를 해야 돼. 그런 산업들을 이적 지점 또는 중간 지점, 적환 지점 지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총 생산비 중 노동비의 비중이 크고 값싼 노동비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는 노동지향 입지에 해당한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지향은 수송비가 지출하는 비용보다는 인건비,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요.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아주 싼 지역에 입지를 해야 돼. 임금이 아주 싸고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산업. 주로 이제 섬유 산업이라든가 방직 산업, 의류 산업, 신발 산업 이런 것들이 노동 지향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산업들이 되겠습니다. 4번은 옳은 지문이죠. 그다음에 5번에 국지 원료를 사용하거나 완제품을 만드는 산업은 원료 지향이 아니고 국지 원료 사용 기본 원료 지향을 해야 되죠. 원료가 특정지에만 국지로 분포하니까. 근데 완제품을 만드는 산업은 제품 생산 시 바로 소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당연히 시장 지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입지 28, 29번을 통해 가지고 그 입지의 유형들을 좀 익히 두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31번은 그죠? 레슈의 공업 입지론. 이 레슈가 주장한 공업 입지론이 뭐죠? 최대 수요 이론이죠. 그러니까 배부는 최소의 비용이 수되는 지점이 공업시설은 가장 좋다 그랬지. 그런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레슈가 주장한 거는 배부를 정도로 표현해가지고 공장이 수송비만 최소로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제품을 생산하면 많이 팔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장은 최대의 수요가 창출될 지점에 입지를 해라. 그게 공업시설은 가장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요 최대의 수요가 창출된다면 그 지점이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은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입지를 해라. 이게 이제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죠. 그죠? 요 최대 수요 이론을 다른 말로요. 공간 수요 원추의 행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고 필요한 것 같으면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당연히 설명을 하겠죠. 그지? 근데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걸 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 공간 수요 원추의 행동이 요 수요 아이콘입니다. 이게 요 그림이. 근데 요 그림에서 이제 요 분모에 있는 최적이 그죠? 그 뭐 의미하는 게 있고 전체 요 최적이 의미하는 게 있고 요 길이가 의미하는 게 있고 막 그렇겠죠. 요게 이제 수요량이고 여기가 가격인 지점입니다.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게 총 수입이죠. 그죠? 그렇죠. 요 전체가 이제 전체 요거는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고 그죠? 요 바닥 면적이 이게 총 수입의 크기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고 하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죠?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온 거는 요거밖에 안 나와요. 레시오는 공업실험에서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공업에서 가장 양호하다고 보았다. 요 한 줄 딱 나오는 거 이거밖에 없다. 알았죠? 이 그림에서 이 수요콘 요 아이콘에서 요 길이가 뭐 수요량을 의미하고 요 최적이 뭘 의미하고 요 반지름은 거리를 의미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아예 X 31번 보지 마라 그냥 머리 지내린다. 그죠? 이런 걸 뭐 30년 전에 쓰던 것 같아가 뭘 몰라도 된대. 전국 수석학기에 욕망 있으면 한번 봐요. 근데 전국 수석학기에도 요즘은 시상도 안 해요. 공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수석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육시적으로 합격한 게 제일 좋아요. 버려 그냥. 32번은 공업입시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기 1번 지문에 원료지수 산정 시 보편료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그랬는데 원료지수를 산정할 때 보편료는 고려 대상입니까?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고려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입니까? 이다 아니다. 이다 쏟는다. 이다. 지금 32번이 틀린 걸 찾는 거지. 답이 몇 번 돼 있노? 답이 몇 번이고? 3번이가. 그럼 1번은 옳은 지문이라는 뜻 아닙니까? 왜 틀렸대? 옳은 지문인데. 참네. 참,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봐봐. 원료지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국지 원료의 중량을 제품량으로 나눠서 원료지수를 구하는 겁니다. 국지 원료의 중량을 제품의 중량으로 나눈 게 원료지수라. 그러니까 원료를 구할 때 국지 원료, 편제 원료는 고려를 하죠. 근데 보편은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원료지수 산정할 때는. 아셨죠? 당연히 고려 대상. 즉 이걸 뜻하는 지문이야. 이거. 원료지수는 국지 원료의 중량을 제품량으로 나눠서 산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편료는 원료지수 산정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거기에 33번에 3번 지문을 봐라. 3번 지문. 33번에 3번. 원료지수는 제품 중량으로 국지 원료 중량을 나눈 값. 그러니까 요 제품 중량으로 요 국지 원료 중량을 나눈 값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원료지수 산정할 때 국지 원료는 고려를 하죠. 근데 보편료는 고려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지? 바로 국지 원료의 중량을 제품량으로 나눈 값이 원료지수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33번에 4번 지문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은 최소 비용 입지점에서 벗어남으로써 수송비가 증가할 경우에 노동비를 더 크게 감소할 수 있더라도 최적 입지점은 변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변해야죠 당연히. 자, 이 그림 이건 뭐 필요도 없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최적 입지라 공장 입지가 지금 최적 입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최적 입지가 여기 같으면 여기가 비용이 가장 적게 투입되는 지점이죠. 그럼 다른 곳으로 어디를 옮기든 간에 비용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렇죠. 근데 요 지점으로 옮기니까 요 최적 입지에서 여기를 딱 요 지점까지 옮기니까 수송비가 종료보다 수송비가 500만 원 증가한 거야. 500만 원. 수송비 증가분이 500만 원입니다. 근데 요 집으로 옮기니까 노동비는 700만 원이 감소합니다. 노동비 감소분이 700만 원이야. 그러면 여기로 옮기는 게 좋아요? 안 옮기는 게 좋아요? 옮겨야지. 노동비가 500만 원 증가도 그 수송비가 500만 원 증가도 노동비를 700만 원 감소시키면 200만 원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요 지점으로 옮겨야죠.
수송비 증가보다 노동비 감소분이 더 크면 요 감소만큼 덕을 보죠. 그럼 공급비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죠. 당연히. 노동비만 증가한다면 옮기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야지. 최저 기준에 그냥 있어야 되겠죠. 근데 노동 그 수송비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 수송비가 최소화된 지점이 요 지점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다른 곳으로 어디로 옮기든 간에 수송비는 증가하겠죠. 수송비를 최소화시키는 지점이 공업지로서 최적 입지점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가 이제 최적 입지점이라면 수송비는 여기가 최고 적게 들어간 지점이니까 다른데 어디로 옮기더라도 수송비는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송비 증가하니까 비용은 더 증가했는데 수송비가 증가하는 것보다 노동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생산 비용을 더 감소시켜줬다면 옮기는 게 득이잖아요. 비용이 더 줄어드니까.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34번 문제. 이것도 이제 주거입지론인데 주거입지 시험에 안 나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역시 X하고 볼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최적 주거입지는 도심에서 외곽 쪽으로 갈수록 이제 주로 이제 소득 수익이 높으면 주거입지가 어디로 이동됩니까? 외곽으로 가는 거죠. 왜? 외곽으로 왜 소득 수익이 높아질수록 주거입지를 외곽 쪽으로 이동하겠어요? 쾌적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주거지의 유용성은 쾌적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쾌적성이고 상업지의 유용성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공업지는 생산성이나 비용성입니다. 생산량이 많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 그걸 가지고 입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주거입지는 항상 이제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교통이 발달할수록 외곽 쪽으로 이전해 가는 거야. 쾌적성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근데 외곽으로 이전하면 이전할수록 주거 비용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외곽으로 이전할수록 주거 비용은 감소하죠. 집값이 싸지잖아요. 외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총 주거 비용은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외곽으로 이전할수록 교통 비용은 증가하겠죠. 근데 교통비가 증가하는 거하고 주거비가 감소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커야 외곽으로 이동하기가 쉬워? 주거비 감소분이 더 커야죠. 교통비가 1,000만 원 증가했는데 주거비는 1,500만 원 감소하면 502 생기겠죠. 그래 외곽으로 주거입지가 이전되는 거야. 이 거리를 한 단위 이동시킬 때마다 주거비가 감소는 주거비 감소분을 한 개의 주거비용. 요 한 단위 거리를 이동할 때마다 교통비용은 증가해가죠. 한 단위 거리를 이동하면 교통비용은 점점 증가가 아니야. 그지? 요 단위 거리를 이동할 때마다 증가하는 교통비 증가분을 한 개의 교통비용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한 개의 주거비용하고 한 개의 교통비용의 크기가 같은 지점이 최적 주거입지 지점입니다. 근데 한 개의 교통비용, 교통비 증가보다 한 개의 주거비용, 주거비 감소분이 더 크다? 그러면 주거입지는 어디로? 외곽으로 간다 이 말이야. 외곽으로. 근데 한 개의 주거비용보다 한 개의 교통비용이 더 커. 즉 주거비 감소보다 교통비 증가분이 더 크다면 주거입지는 도심으로 이전되겠죠. 외곽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주거비가 감소하는 것보다 교통비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하면 외곽으로 나가면 손실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도심 쪽으로. 근데 교통비가 증가하는 것보다 주거비 감소분이 더 크면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외곽 쪽으로 주거입지를 이전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런 개념인데 옛날에는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안 나와. 안 나온 지 20년이 넘었어. 보지마. 34번도. 오케이? 보지마라면 보지 마세요. 괜히 또 뭐 연구하고 이러지 말고. 알려주는 것만 좀 제대로 파악하고 가자. 35번. 입지와 도시 공간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컨버스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적 거리, 시간 거리, 매장 규모와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하였다. 자, 거리라든가 점포의 규모를 가지고 상권을 설명하고 그 대도시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상권을 설명한 이론, 상업지를 설명한 이론은 허퍼의 확률 모형이죠. 그죠? 아까 허퍼가 지우지 말았는데 지워가지고 또 적을 수도 없고 대도시 소비자들은 거리는 가까운 걸 좋아하고 규모가 클수록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어떻게 구매하는가 확률적으로 이론을 전개한 사람이 허퍼잖아요. 그죠? 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중심 사이에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어디에서 결정되는가를 소매 인력식을 응용해서 밝혀낸 겁니다. 아니, 공식으로. 그게 컨버스고 허퍼가 이제 대도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거리는 가까운 걸 좋아했죠. 시간 거리라든가 실적 거리 이런 거리는 가까운 걸 선호했잖아요. 그리고 점포의 규모, 매장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큰 점볼수록 순환 경향이 높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한다. 근데 규모가 큰 고차 중심지가 가까운 지점에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쳐서 고차까지 가서 물건을 구매해 오더라. 이게 허프의 확률 모양. 그러니까 기억은 허프다. 허프. 이 상업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허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 달러. 세 번째가 레일리의 소믈리에요. 이렇습니다. 그 외에 뭐 거기에서 대부분 답 나온다. 그러면 이연의 호이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라든가 고지대의 구렁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선을 제시했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것을 입증한 것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이라. 그 다음에 호이트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고소득의 주거지를 입증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 뭐고 그거지. 저 도시 성장 이론이죠. 도시 공간 구조론. 도시가 어떻게 성장 발달해 가는가. 도시 성장 이론을 대표하는 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리고 호이트의 선행 이론, 또 해리스와 울마이 주장한 다핵심 이론. 그 세 가지가 이제 도시 성장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이죠. 근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1지구부터 그죠? 5지구까지 지구가 이렇게 5개의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 발달을 한다.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하는 모양이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하니까 동심원 이론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요 1지구가 어디야? 중심 업무 지역이죠. CBD라고 하는 거. 소도시의 상업 기능을 대표하는 중심 업무 지역이 1지구지. 그러면 2지구가 전위 지역, 뭐 점이지대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설렁갑니다. 빈민촌이 도심 한복권 요 2지구에 입장합니다. 그지? 그리고 3지구가 저소득층 주거지역, 4지구가 고소득층 주거지역, 5지구를 통근지역이라 하잖아요. 그지? 그럼 도심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2, 3지구가 여기 저소득층이 거주한단 말이에요.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이 어디에 주거지를 말하는 거야? 도심에. 왜 도심에 주거지를 말하는데 저소득층이? 고용기회가 많으니까. 도심일수록 고용기회가 많다. 그래서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소득층이 도심부에 입주하고 고소득층이 외곽 쪽에 입주를 하잖아. 그죠? 고속의 주거지가 외곽에서 결정됩니다. 고속이 왜 외곽에서 주거 입지를 결정해요? 외곽은 쾌적성을 확보하고 있단 말이야. 쾌적성. 그래서 고속층은 쾌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외곽 쪽에서 주거 입지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동심원 이론은 저속의 주거 입지가 도심 쪽에서 입지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 빈민촌인 빈민가, 설릉가가 도심 한복판 2지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동심원이라. 근데 동심원을 약간 수제해서 나온 게 이제 호이터의 선행 이론이죠. 이 선자는 무슨 선자고? 부채. 그래서 선행, 부채꼴 모양을 이루면서 성장 발달해 간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이제 부채 선자를 쓴 거죠. 이 소도시니까 중심 우무제는 한 개의 핵밖에 없어요. 선행 이론도. 단핵,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도시가 소도시에서 조금씩 커져가면 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놓이고 하면서 교통축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게 교통축. 이게 교통 노선이다. 근데 이 교통축, 교통 노선을 따라서 성장하는데 그 모양이 완전한 동심원은 아니고 동심원에서 약간 변형된 모양인데 이게 부채를 펼친 모양과 닮아서 부채 선자를 쓴 거죠. 근데 이 교통축이 그죠? 여기가 바로 도심을 뜻해요. 교통축, 교통노선은 도심 한복판에서부터 이 도로가 생겨나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교통축. 여기가 도심이라 도심. 가장 번화가라. 근데 여기에 가장 먼저 누가 자리를 잡아요? 고소득층이 자리를 잡는다니까. 고소득층. 고속의 교통축에 가장 먼저 입지를 하고 중산층은 고속의 인근지구에 그리고 저소득층은 고속의 반대편에 입지를 해서 주거지기 분리된다. 요걸 입장하고 있는 게 선행이론입니다. 그럼 선행이론은 누구의 주거지를 강조하냐? 고속의 주거지를 강조한 겁니다. 고속의 주거지가 도심에 형성되는 걸 강조한 거고, 그다음에 버제스 동심으로는 저속의 주거지기 도심에 형성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두 이론의 차이점입니다. 요거 바뀌면은 한 개 틀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몇 번 푸노? 35번? 그래 35번에 니은 봐 니은. 호이트는 저속층이 아니고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의 도로, 뭐 부도심, 여기는 지금 부도심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동심의료나 선행의료는 도심밖에 없습니다. 부도심이라는 건 없어요. 이게 이 도심 한복판을 뜻하는 거야. 여기가 교통축이니까 여기가 도심과 그다음에 또 고지대의 구릉지라든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주거지를 결정하는 요인인데 고속계 주거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른 게 고속계 주거지고 이제 버젯의 동심의료는 저소득층이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의 주거지를 선정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디귿의 넬슨은 이건 저번에 나왔죠. 아까 30회 때도 나왔죠. 특정 점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을 확보하려면 8가지 원칙을 지켜서 입지해라. 이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고 그다음에 아론소는 단일 도심 도시의 토지용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서 입찰지대의 개념을 중화했다. 그렇죠. 아론소가 주장한 게 입찰지대설이죠. 그죠? 단일 도심 도시니까 소도시라는 뜻이야. 소도시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업종이 중심지에 가장 가까이 입지하죠. 그래서 그리고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도심에서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상업, 주거, 공업, 농업 순으로 토지용이 결정돼 간다. 그걸 입증하고 있는 게 바로 아론소의 입찰지대설이죠. 뒤로 넘겨서 36번에 도시공간구조론에서 틀린 거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답으로 많이 요구하는 게 1번 지문. 호이트의 선행인에 따르면 주택지불 능력이 낮을수록이 아니고 주택지불 능력이 높은 계층이 고속층이죠. 그러니까 고속층이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이걸 저속도로 고쳐서 나오니까 이게 이제 다 가장 많은 답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1번이 바로 틀려 있죠. 그다음에 2번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보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습니다. 요 이제 헤이그가 주장한 마찰 비용 이론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지?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찰 비용이 바로 지대하고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공식에서 지대를 빼면은 지대는 공간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 이 교통비하고 같은 말이 뭐냐? 교통비나 수송비, 운송비와 같은 말입니다.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용을 차감하고 남는 게 지대죠. 근데 이 마찰 비용이 고정됐다고 한번 가정해봐라. 마찰 비용이 고정됐다면 교통비를 전략하면은 지대는 높게 산출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지대가 교통비를 얼마나 전략하느냐. 그게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지대를 교통비 전략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자, 우리 지대이론에서 지대이론이 리카도의 차액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티넨의 위치지대, 아론소의 입찰지대, 마샬의 준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 6개 지대이론을 비교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된다. 이게 누구 이론이죠?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주요이다. 농업지대의 위치가 중심지에 가까이 있으면 수송비를 전락하니까 지대가 높고 농업지대가 중심지에서 멀어져 가고 수송비가 증가해버리면 지대가 감소한다. 이게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죠. 그게 누구 이론이라? 티넨이 주장한 위치지대설 아닙니까? 그죠? 그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맞죠? 티넨의 위치지대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게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야. 바로 지대는 교통비를 얼마나 절감하느냐, 수송비를 얼마나 전략하느냐, 그게 따라 결정된다. 이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이렇게 해서 티넨의 위치지대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입니다. 2번 옳은 지문이니까 요 지문 한 개 기억해 둬야 되겠죠. 나머지 지문은 어려운 게 없네. 37번 같이 도시 공간 구조 및 입지론에 관한 설명. 무슨 문제가 이렇게도 많이 징그럽다. 중간에서 나는 것도 더럽게도 싫어가지고 짜증. 도시 공간 입지에 관한 설명. 어른 동심원설에 가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이 아니고 많아지죠. 자, 봐라. 이 동심원 이론은 이 중심지에 가장 가까이 입지하고 있는 게 전이지역, 설렁가죠. 그 빈민촌이 요 도심 한복판 요 바로 옆에 요 이지구 여기 있다 이 말이야. 여기 도심 한복판에. 그러니까 도심으로 갈수록 이 중심지인 도심 쪽으로 갈수록 빈곤, 질병, 그다음에 또 뭐 범죄, 인구 이동
이런 것들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요걸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동시민의 핵심입니다. 빈민촌이 이 지구에 있으니까 이런 게 도심으로 갈수록 많아지죠. 적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이번에 선행이론에 하면 주택 구입률이 높은 고속계 주거지가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 그러니까 이 선행이론은 고속경이 바로 이 교통 축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저속경이 아니고 고속경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다핵심이론에서는 다핵이 왜 발생하느냐, 한 도시에서. 왜 여러 개의 핵으로 분화가 됩니까? 유사 활동과는 분산 지향이 아니고 집적 지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활동 간에는 서로 유사 활동, 동종 활동이라는 거죠. 동종. 같은 활동끼리는 모여요. 모이니까 집적에서 이익을 추구한다 이 말. 집적 이익을 추구하죠. 근데 이제 서로 다른 활동 간에는 이종 활동 간에는 이해가 상반되니까 흩어져요. 흩어진다. 입지의 비양립성. 양립은 같이 함께 생존하는 걸 뜻하는데 흩어지니까 비양립이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분산 입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핵이 여러 개로 발생이 되는 거죠. 첫째는 이제 유사 활동 간에는 집적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활동 간에는 서로 흩어지니까 핵이 여러 개가 되고 또 세 번째는 지대의 지불 능력이 다르지. 그래서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업종은 도심에 낮은 업체를 지불하는 업종은 외곽 쪽에서 핵을 형성하니까 이렇게 그죠? 핵이 여러 개로 발생해야 되고 또 각 활동마다 요구하는 시설이 달라요. 활동에 따른 특수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핵이 여러 개가 되는데 이 다핵에 승립하는 요건 요 1, 2번을 딱 이유를 이렇게 바꿔냅니다. 유사 활동 간에 분산 입지하면 안 돼. 집적이. 그다음에 다른 활동 간에 분산 입지를 하는 거지. 그지? 지금 이게 어디고? 바뀌었잖아. 그지? 유사 활동 간은 집적 지향이라 그래야 돼. 그리고 이질 활동 간에는 입지적 비양립. 이게 이제 분산 입지하는 거죠. 뒤로 맞는데 앞이 분산 지향이에요. 집적 지향으로 고쳐야 되겠고. 네 번째,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 관계가 없다. 왜 소득의 증가와 관계가 없어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주로 어디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외곽적으로. 그 외곽적으로 해서 도시 공간이 팽창돼 가는 것 아닙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또 교통이 발달해도 도시 공간은 외곽적으로 해서 팽창돼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에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죠. 그리고 백화점 기금속점은 집심성입니다. 집재성이 아니고. 그제? 38번 풀어보면 되겠고, 이런 거는 단답형이니까. 39번은, 자, 버젯의 동심원 이론에서 연구 배경이 있는 도시가 바로 시카고라 그랬죠. 미국의 시카고시인 아주 조그마한 소도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고요. 4번 지문에 39번. 티넨의 고립국 이론은 버젯의 동심원 이론을 농업 부분에 응용한 것이다. 이거 아버지하고 아들 위치가 바뀌었죠. 티넨하고 버젯 중에 누가 아버지라? 티넨이 아버지라니까. 그러니까 티넨의 농업지에 관한 이론을 도시에 접목시켜서 성장 발달시킨 것이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나 아론소의 입찰지대설입니다. 그러니까 티넨의 이론을 응용해가지고 동심원 이론이나 입찰지대설이 나온 거지. 그 동심원 이론을 응용해서 고립구를 등장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지금 배경이 바뀌어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 그대로 이게 25회 이거 기출 질문으로 이게 아마 틀리게 나왔을 건데 이렇게 그 문제는 더 없네 보니까. 자 넘겨가지고 41번에 무슨 문제가 많노? 짜증나. 41번 도시 공간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아까 나왔고 소득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다 나왔던 질문 또 나오잖아. 그지? 기술 질문 보면은. 2번에 버젯은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봤다. 교통망, 교통축에 따라서 도시가 성장 발달하는 것은 호이트의 선행이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3번의 위치가 바뀌어 있구나. 3번은 도시는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친입, 경쟁, 천위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거는 이제 버젯의 동심원이라.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은 자 먼저 그죠? 고속계 주거지가 외곽 쪽에 형성이 되고 저속계 주거지가 도심에 형성이 되죠. 그럼 고속경이 외곽에 있고 저속경이 도심에 있는데 고속경이 거주하다가 주택이 노후화되죠. 그럼 새집 사서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서 저속경이 임대를 통해서 물려줘. 그죠? 그러면 요 저속경이 침투에 들어와서 이 지역으로 이걸 뭐라 그러죠? 침입이란단 말이야. 침입.
그 침입해서 이 지역이 점점 저속도로 변모돼 갖고 나중에는 결국 요 지역이 저속 지역이 돼버려요. 그걸 뭐라 그래? 침투에 들어간 인자가 이 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걸 개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침입하고 개성을 합쳐서 전이 또는 전이 이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전이나 전이가 같은 말인데 전이가 특정 지역으로 어떤 활동이 옮겨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 지역으로 침투에 들어갔다 뭐고? 침입. 침입을 해서 그 지역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걸 개성. 요 침투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변모시키는 요 일련의 과정을 전이 또는 천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요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성장 발달하는 걸 입증하고 있는 게 버지에서의 동심의 이론이죠. 그리고 이제 호이트는 교통망, 요 교통축, 교통 노선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 발달한다. 그게 호이트고, 그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지문이 바뀐 거지. 그다음에 4번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급주택지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원거리면 도심에서 멀다는 거야, 가깝다는 거야. 멀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점이지대가 지금 요 이지구 이게 점이지대죠. 요 점이지대가 요 전이지역 요걸 뜻하는 거야, 요거야. 고속지역은 사지구. 그럼 중심부가 여기인데 여기서 고속지역보다 점이지대가 더 중심지에 근거리에 있죠, 가까이. 원거리가 아니고 더 가까이. 점이지대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이지구에. 먼 거리가 아니고. 5번은 옳은 지문이겠고 42, 3번은 별로 어렵지가 않지. 넘겨가지고 이제 44번까지가 도시공간구조론이죠. 그리고 45번부터는 이제 지대 이론이죠. 지대 이론. 이 이론이 이제 바뀐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가